성능 평가입니다. 사이스믹, 내지널 사이스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능,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포항 지진 17년 11월 15일에 크리스탈 거기 빌라 같아요. 해서 발생했던 크리스탈 빌라의 내부 철근들 다 보이고 있고, 허리띠 잘 안 묶은 거 아니면 너무 얇은 허리띠 묶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진 성능 평가 대 대입 수능 평가,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설계는 오케이 NG의 게임이지만은 성능 평가는 60점 미만 돼서 NG가 낮지만은 NG에 대해서 어느 과목이 떨어져서 모자라서 NG가 낮다 해서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블라인더로 yes or no의 게임이 아니라 점수가 나와가지고 너 59점인데 1점이 어디에서 올리면은 되겠어? 라고 하는 대입 수능 평가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계보다는 고급된 개념이죠. 그래서 내진 성능과 성능 평가 절차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구조 동력학 책의 6점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6점 10절을 보고 동영상 강의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예전에 사양 설계, 규정 중심 설계라고도 하고 사양 설계, 프리스크립티브 디자인, 그래서 하중 기반 설계고, 지금은 성능 기반은 변이 기반 설계라고도 하고 비선형 비탄성 설계이다 라고 해서 구조 설계법이 KBS 2016에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 그 다음 성능 설계법이란 어떤 성능들, 성능이란 것은 안전 성능, 사용 성능, 내구 성능, 뭐 친환경 성능,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지진이 점점 재현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지진이죠. 그래서 붕괴 방지 수준, 우리나라는 2400년,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75년, 2500년에 가깝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2400년과 2500년의 차이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동력학 책에 유튜브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확률론적인 접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진이 발생할 확률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너질 확률이 사실은 확률론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생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35.2%인데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할 확률은 1.02%.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제 얼추 요거는 이제 1000년인데 뭐 설명은 100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의 해설서에 보면 구조물의 성능이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줘 가지고 거기에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설계는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설계가 혹은 이 기술이 현재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개발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기준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만한 절차는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기기들이 그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등급은 우리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 그리고 각각 우리가 공통 기준에서는 5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험도 계수를 각각 곱해줬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왜 500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9년이죠. 거기 2010, 요 이전에 나왔던 내진 설계 연구 2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UBC 유니폼 빌딩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당시에는 500년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1000년, 2500년 기준으로 미국 기준이 재현 주기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먼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 뭐 우리 내진 설계 연구 2에서 보면 500년을 그 당시에는 500년 기준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일관성 있게 그냥 잡아온 것 같고요. 현재 2017년 공통 적용 상황에도 500년을 기준을 했고 건축 구조 기준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뭐 고개는 끄덕끄덕 거릴 수 있지만은 이걸 증명해 보여라고 하면은 제가 안 되는 거죠. VMV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 목표란 것은 각각 성능 기준들이 있고 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데 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에 덜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 혹은 하중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능 기준은 서로 중요한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구조물이 같을 수는 있지만은 에너지 흡수 능력은 서로 지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더 큰 지진을 견딜 수 있고, 예, 뭐 작은 지진, 뭐 이렇게 요 밑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지금 성능들을 또 각각 작은 지진에 대해서 큰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정적인 현상이죠. 그냥 푸시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동적인 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데 동적인 현상하고 정적인 현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현상에서 동적인 현상을 옛날에는 동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그 무딘 돋보기로서 얼추 이렇게 생겼구나 예측을 해 나간 거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높은 빌딩도 지었고 장대 교량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이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그 현미경으로 물건을 보다가 이게 글로벌한 그렇게 시야를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그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항상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정밀하게 봤다가 큰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정적인 것에서 항상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설계와 성능 평가의 차이점이고요. 우리가 내진 설계가 합격과 불합격이냐, 뭐 수능이 합격과 불합격이냐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수능 점수가 몇 점이냐. 그래서 부족한 교과목을 보강해라. 보충해야지 나중에 성능이 올라가서 60점 이상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평가는 훨씬 더 다르고 설계는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은 평가에서는 가능한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한데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차량 충돌 실험인데요.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뭐 이게 실사를 모델링 하는데 얼마큼 정확하게 하느냐. 근데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센서를 많이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해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응력 분포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맞느냐 아니면 실험이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제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이걸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모델링했으니까 맞을 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거기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의 그 파인 골드 빌딩이 붕괴됐는 것을 이렇게 모사한 건데요. 거의 얼추 비슷하게 모사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 이렇게 얼추 근사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게 설계 단계가 아니고 평가 단계에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뮬레이션이 계속 발달해 가지고 실제 구조물과 쌍둥이를 디지털상에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고 그 디지털 트윈하고 실제 구조물하고 연계돼서 막 이렇게 서로 연계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사이버 피직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나가야겠죠. 센서가 많이 발달하고 계측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고 그럴 경우엔 우리가 경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라든가 우리의 예측하는 정도에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인 현상으로 동적인 것을 거기 얼추 근사적으로 실질적인 구조물은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다양하게. 하지만은 이렇게 정적인 걸로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얼추 요 정도 변이는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서부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80% 정도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90%, 95%, 100%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니까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아, 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80% 정도의 정도.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안전계수라든가 혹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팩터들을 넣음으로 이래 가지고 성능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능평가, 성능점을 찾아내는 건데요. 성능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적인 현상으로도 동적인 지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상은 동적인 현상이지만은 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적인 현상, 지진 시 최대 발생하는 변이와 혹은 전단력을 유추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동적인 현상, 동적으로 해석한 결과하고 이렇게 성능점을 사용했던 결과랑 얼추 제대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ATC 방법을 써가지고 막 했는데 그다음 뭐 피마 방법을 써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적인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값을 뽑을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실수가 적은, 왜냐하면 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결과가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지진을 사용하느냐, 들쑥날쑥인데요. 일반적으로 무딘 방법으로 갈수록, 정적인 방법으로 갈수록 그 결과의 변동폭이 적습니다. 예, 고급 해석으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마구 사용했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교량에서는 DCR, 이건 건물이군요. 지금 칼리스 2019년도 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21년도 판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DCR 요거는 교량 기존 구조물 가로치고 교량에 대한 것들 조금 서로 간에 영양 스펙트럼을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다르긴 한데 기본 개념들 자체가 정적인 현상으로 이 친구의 구조물의 최대 변이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현상을 찾아내는 방법이 영양 스펙트럼 외에도 우리가 뭐 ASE 41, 17 혹은 피마 356 혹은 거기 칼리스에서 나왔던 어, 기존 구조물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도 보면은 이렇게 변이계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변이계수법은 이게 얼추 이 방법으로도 근사하게 80점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C0, C1, C2, SA, G 값을 제대로 값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한해서. 예. 그래서 정적인 방법으로 예전에는 계산척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척 자러하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스포컴으로도 달나라에 사람을 못 보낸다면은 어떤 기술의 차이인가? 더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로서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엔지니어로서의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 계산기라든가 주위 것들은 좋은 도구이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네, 동영상을 찍는데 자꾸 끊깁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런 개수들을 얼만큼 제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야, 전문가 같은 경우, 고수 같은 경우 이 정도의 값은 이 정도 값을 써야 돼라고 얼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에서 나온 값들을 그대로 써주면은 오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오랜 전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선배 엔지니어가 후배 엔지니어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책에 있는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진 성능 평가 평가의 MDS법, R팩타, 반응 수정 계수하고 차이점은 부재별로 평가를 하고 R팩타는 시스템별로 평가하고 이 같은 경우에 변형 지배 거동, 이게 바뀌었죠. 힘 지배 거동인데요.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은 지금 참조 자료가 2011년도 판으로 돼 있네요. 예, 그대로 뭐 입니다. 그래서 M 팩터는 부재에 대해서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변형 지배의 거동인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내진 성능 보관과 절차, 평가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단계로 나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계별로 우리가 비선형성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자 전문가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체크를 해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함이지 뭐 트집을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하철 들어가서 제가 작년 벌써 2019년 11월이네요. 11월이네요.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보강 말 많았던 서울교통공사의 내진 성능 보강 예, FRP 패널로 감싸고 난 다음에 다시 석고로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 지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업그레이딩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용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차 우리가 거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1차 검진, 2차 검진, 3차 검진 병이 있는 것처럼 판단되면 조금 더 정밀한 평가를 하듯이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게 했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내진이란 것은 거기 적용 대상과 적용 방법에 따라 다르고 설계와 평가는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가와 보강이란 것도 구분되어야 되지만은 평가는 설계에 비해서 고급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가가 높다.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많이 쳐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의사는 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변호사는 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얘기하는데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우러져 있는 세상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 영혼에 해당된다면은 보이는 것은 육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영혼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많이 지금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좋은 차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차에서 있는 내비게이터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뿐이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책임 회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 기술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기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조금 더 깊고 복잡한 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딩 될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주시면은 제 힘이 닿는 한, 여력이 닿는 한 저도 노력해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